우리가 입는 옷, 마시는 커피, 쓰는 스마트폰 전부 배로 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3곳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타이타닉의 영국, 전쟁 물자 찍어내던 미국, 잠수함 강국 독일은 다 떠났습니다. 배 한 척에 3천억 원, 완성까지 3년. 그 사이 환율이 흔들리고 철강값이 뛰고 금리가 춤을 춥니다. 리스크는 산더미인데 마진은 쥐꼬리. 선진국들이 계산기 두드리고 포기한 시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2023년 1월 그리스 해운사의 니코스 사장이 거제도 조선소를 찾아왔습니다. 주문하려는 건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은 2,800억 원.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라면 돈 내고 바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배는 다릅니다. 니코스 사장이 이 배를 실제로 받는 건 3년 뒤인 2026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금 지급 방식이 독특하거든요. 계약할 때 10%인 280억 원만 먼저 받습니다. 중간중간 중도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나머지 30%는 배를 넘겨줄 때에야 받을 수 있죠. 그럼 조선소 입장에선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돌려야 하고 철판은 사와야 하고 용접공들 월급도 줘야 합니다. 당장 수천억 원이 필요한데 손에 쥔 건 280억 뿐인 겁니다. 결국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억을 빌리고 3년 내내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니코스 사장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악수 한번 하면 끝이지만 조선소는 그날부터 3년간의 금융전쟁에 돌입하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버틸 체력, 그러니까 자금력이 없으면 첫 삽도 뜨기 전에 무너지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소 재무팀의 김대리입니다. 2023년 1월 니코스 사장과 계약을 마친 날 밤 김대리는 엑셀을 열고 수익을 계산해봤습니다. 환율 1,200원 기준으로 찍어보니 예상 이익이 300억 원,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 뒤인 6월 첫 번째 펀치가 날아옵니다. 철강 가격이 톤당 90달러에서 107달러로 뛰어버린 겁니다. 김대리의 엑셀에서 100억이 증발했습니다. 이듬해 3월엔 독일에서 엔진을 들여와야 했는데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50억 원이 또 날아갔죠. 김대리는 밤마다 환율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속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마지막 일격이 들어옵니다.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에서 5.82달러로 폭등한 겁니다. 30억 원 추가 손실. 2026년 2월 드디어 배를 인도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대리가 최종 정산서를 들고 사장실에 들어갔을 때 숫자는 마이너스 100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년을 밤새워 만들었는데 적자라니. 사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납기는 지켰잖아. 다음 계약은 우리가 딴다. 이게 조선업입니다. 열심히 해도 지는 게임이 있고 그래도 다음을 위해 신뢰를 쌓아야 하는 잔인한 산업인 거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다 떠났습니다.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수백억이 날아가고 원자재 값은 통제가 안 되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남는 장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은 아예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간 상선은 포기하고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군함만 만들기로 한 거죠. 국가 안보와 직결되니까 적자가 나도 상관없거든요. 세금으로 메우면 되니까요. 조선업을 이해하려면 냉장고를 떠올리면 됩니다. 조선소가 냉장고고 그 안에 든 음식이 바로 수주잔고입니다. 앞으로 만들기로 계약한 배들이죠.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3년, 5년 뒤 매출이 보장된 겁니다. 비어 있으면 굶어 죽는 거죠.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냉장고를 들여다보면요. 중국이 61%를 꽉 채우고 있고 한국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거의 텅 비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주방 설비가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소들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따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의 적자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이상한 산업, 그게 조선업의 민낯입니다. 그럼 한국 조선소는 어떻게 그 살인적인 자금 압박을 버텨낸 걸까요? 비밀은 보증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소는 배 한 척 만들려면 수천억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담보로 뭘 잡겠습니까? 아직 완성도 안 된 배 반쪽짜리요? 그건 담보가 안 됩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철덩어리를 믿고 돈을 내줄 은행은 없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게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국책금융기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조선소가 못 갚으면 우리가 책임진다고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선 국가가 보증을 섰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뒤를 받쳐주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달랐습니다. 정책 금융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조선소들이 알아서 자금을 굴리다가 불황이 오면 버티질 못하고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무기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실적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지난 50년간 3,000척이 넘는 배를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니코스 사장 같은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천억짜리 배를 맡기는데 신생 조선업 국가한테 맡기겠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적이 없으면 못 믿는 겁니다. 한국은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이고 그게 경쟁력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신뢰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국가 보증과 신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에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철판, 엔진, 전선, 파이프, 도료 이걸 전부 모아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게 블록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부품 공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하나만 늦게 도착해도 전체 공정이 멈춰버립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기막히게 풀어냈습니다. 포항에서 철강이 나오고 거제에서 배를 만들고 부산에서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이 세 곳이 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다 있어요.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도착하는 구조인 거죠. 유럽은 정반대입니다. 엔진은 핀란드, 철강은 독일, 전자장비는 네덜란드,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야 부품이 모입니다. 그러니 납기가 밀릴 수밖에요. 여기에 규모의 경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도크, 하늘을 찌르는 골리앗 크레인, 이거 유지비만 월 수백억 원입니다. 한 달 놀리면 그 돈이 그냥 증발해요. 그래서 배를 한 척이 아니라 10척, 20척씩 연달아 찍어내야 합니다. 한 척 만들 때와 10척 만들 때 척당 원가 차이가 무려 30%나 납니다. 같은 배인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원가가 30%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도크를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쉬는 순간 경쟁력이 무너지니까요. 조선업에는 잔인한 법칙이 있습니다. 10년 호황, 10년 불황. 이게 반복돼요.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지는 거죠. 호황일 때는 누구나 돈을 법니다. 진짜 실력은 불황일 때 드러납니다. 어떻게 버티느냐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유럽은 시장 논리를 따랐습니다. 불황이 오면 적자 나는 조선소는 문을 닫게 뒀어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합리적인 판단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찍어버렸어요. 불황이 와도 끝까지 버티게 만든 겁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스의 한 해운사 사장이 유럽 조선소를 찾아갔어요. 배를 주문하려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저희 곧 문 닫습니다. 불황에 버틸 체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장은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불황 한가운데서도 주문을 받아줬어요. 국가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3년 뒤 정확히 배를 인도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유럽은 시장 논리에 맡겼고 한국은 국가가 산업을 떠받쳤습니다. 시장 논리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전략 산업에선 독이 될 수 있어요. 불황 한 번에 50년 쌓은 기술과 인력이 흩어져 버리니까요. 한국은 버텼고 유럽은 시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경쟁력 있는 건 인건비가 싸서 아니야?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용접공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중국보다 비싸고 베트남보다는 3배나 높아요. 그런데도 한국이 이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배 한 척의 원가 구조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재비가 60%를 차지합니다. 철판, 엔진, 전선, 구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인건비는요? 고작 15%입니다. 계산해볼게요. 인건비를 반으로 줄인다고 쳐봅시다. 전체 원가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겨우 7.5%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0%만 움직이면요 전체 원가가 6%나 흔들립니다. 인건비 줄이는 것보다 환율 한번 잘못 맞는 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환율 변동이 인건비보다 4배는 더 무서운 리스크라는 뜻입니다. 유럽이 조선업을 떠난 진짜 이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이런 거시 경제 변수 앞에서 너무 취약했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외부 변수 하나에 수익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요. 결국 버티다 지쳐서 떠난 거죠. 싸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변수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게 진짜 실력인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 그냥 패배만 하고 물러난 걸까요? 천만에요. 유럽은 지는 게임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1990년대부터 유럽 조선업계는 계산을 했습니다. 상선 한 척 만들어봐야 마진이 고작 5%예요. 3년 동안 환율 걱정, 원자재 걱정, 금리 걱정하면서 밤잠 설쳐가며 배를 만들어도 손에 쥐는 건 쥐꼬리인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아시아한테 넘기고 자기들은 부품을 팔기로 한 겁니다. 핀란드에 바르질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를 단 한 척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박 엔진의 40%가 이 회사 제품입니다. 마진이 얼마일까요? 30%가 넘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3년 걸려 배 한 척 만들어서 150억 남길 때 바르질라는 엔진 몇 대 팔아서 똑같이 150억을 챙기는 거예요. 땀 흘리며 조립하는 건 한국이 하고 핵심 부품 팔아 마진 남기는 건 유럽이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독일은 추진 시스템과 항해 장비를 장악했습니다. 배에 두뇌와 심장을 준 거죠.
이탈리아는 아예 다른 길을 갔어요. 일반 상선은 안 만들고 호와 크루즈선만 찍어냅니다. 부자들이 타는 바다 위 호텔이요. 이건 마진이 남다르거든요. 결국 유럽은 진 게 아닙니다. 판을 새로 짠 겁니다. 힘들고 위험한 제조는 아시아에 맡기고 자기들은 금융, 소프트웨어, 핵심 부품처럼 맛있는 부분만 먹기로 한 거죠. 몸으로 뛰는 건 우리고 머리 쓰는 건 저쪽인 셈입니다. 2026년 2월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환율이 1,448원입니다. 금리는 2.5%고요. 환율이 오르면 조선소가 좋아할 것 같죠? 달러로 받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고요? 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철강, 엔진, 구리 이거 전부 달러로 수입해야 하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받는 돈도 늘지만 나가는 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배 한 척 만드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200억 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10%만 뛰어도 수십억이 추가로 날아가고요. 김대리 기억하시죠? 3년 전 그 재무팀 김대리요. 이번엔 나름 대비를 했습니다. 환해지도 걸고 선물 거래도 했어요. 그런데 예상 못한 원자재 폭등이 터졌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적자였어요. 김대리는 사장실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또 깨졌네. 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납기를 맞췄으니까요. 적자가 났어도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의 10%를 까먹었어도 상관없어요. 이번 적자는 다음 계약의 입장권이니까요. 이게 조선업의 철칙입니다. 당장 피 흘려도 신뢰를 지키면 다음이 열립니다. 신뢰를 잃으면 다음은 없고요. 1972년 울산 앞바다는 그냥 모래밭이었습니다. 조선소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을 짓기도 전에 배 수주를 먼저 따낸 겁니다. 설계도 들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설득한 거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냈어요. 거기서 시작된 게 지금의 한국조선업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블록공법은 배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눠서 만든 뒤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중국보다 1년이나 빠르게 배를 넘길 수 있습니다. 1년이요. 선주 입장에서 1년 먼저 배를 받으면 그 사이 수백억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LNG 운반선이 있습니다. 영하 163도의 가스를 담는 배예요. 이 온도면 철이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용접이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안 됩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고 사실상 선두예요. 최근엔 더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에요. 핵추진 기술은 미국의 최고 기밀입니다. 영국조차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열렸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래밭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핵잠수함을 논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타이타닉을 만들던 영국은 떠났습니다. 전쟁 물자를 찍어내던 미국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았어요.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배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로요. 이제 핵잠수함까지 손에 닿았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경기가 바닥을 쳐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선업은 정리해야 할 쌍업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제조업입니다. 유럽이 증명했잖아요. 제조업은 한번 놓으면 다시는 뭐시는 못 돌아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